거래소 코스닥 우리나라의 이 두 지수는 세계 증시에서 떨어질 땐 좀 빨리 떨어지고 오를 땐 좀 빨리 오른다. 그러니까 지금은 불안하고 하락장이니까 네. 좀 빨리 떨어졌다. 하지만 반등이 온다면 더 빠른 반등이 올 확률도 있다. 금융주는 지금 좋은 위치입니다. 네. 반도체는 저는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형주 좋아하신다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고 그리고 2차 전지는 기간 조정을 염두에 두고 포트 편입을 하시되 세무사님 지금 저희 촬영장에서 뵌 거는 좀 된 것 같아요. 한 분기 한 3개월 정도 이상은 좀 지난 것 같은데 저야 뭐 언제나 김 작가님이 불러주시면 네네. 뭐 만사 제쳐두고 오는데 예전에는 뭐 우리 한 달에 한 번 해요 뭐 그럴 때도 있었고 네네네. 뭐 이제 두 달에 한 번 하죠 그럴 때도 있었는데 네. 이제 서서히 뭐 저를 잊혀가는 존재가 아닌가 이러다 이제 1년에 한 번 부르는 거 아닌가. 사석에서 술 마시고 있어서 되게 자주 뵙는 것 같지만 사실 예전에는 이제 김작가 TV 출연하시는 게 구독자 느는 게 제 눈에도 이제 보이셨거든요. 여기 왔다 가면 늘어나는 게 보니까 저도 이제 좀 더 편하게 이게 좀 도움이 되시니까. 근데 어느 순간은 잘 안 느시길래 자주 부르는 것도 제가 약간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사실은 뭐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김작가 TV 채널 자체가 제가 20만 이상 되는 그 구독자 분들 중에 거의 뭐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그럼 아니니까. 채널 수익 50% 주시나요? 지분 50% 하셔서. 술을 그 정도로 사주고 있으니까. 지금 구독자 어떻게 되시죠? 한 21만 5천? 뭐 이 정도. 21만 명. 그때 20만 명 돌파하시고. 네, 30만이 돌파는 기적과 같은 일이겠지만 네. 또 뭐 1, 2년 안에 30만 돌파하면 또 좋은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하려고. 제가 20만 돌파했을 때도 네. 뭐 여러 가지 좀 좋은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기부 1억 하시고. 네, 뭐 그런 이벤트도 그런 하셨죠. 구독자님들의 사랑을 뭐 그런 식으로 돌리고 네. 싶었는데 또 열심히 해서 네. 또 좋은 이벤트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지금 현재 구독자 188만 명이라서 언젠가 200만이 되면 세무사님 진짜 그렇게 좋은 일, 세무사님만큼 돈이 많지는 않아서 그 정도는 못할지라도 조금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네. 저희가 좀 뭐 웃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사실 장은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같은 장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 사실 오늘만 힘든 게 아니라 뭐 사실 8, 9월 초까지였나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이제 뭐 그 보합세를 못 버티고 훅 좀 내려간 느낌이 있어요. 계속 내려간 이유랑 오늘 또 장이 안 좋았던 이유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올해의 최고점은 8월 초였죠. 딱 8월 1일 날이 올해의 최고점이었고요. 제 생일이었네요. 8월 1일. 올해의 최고점 지수가 거래소 기준으로 670대네요. 네, 668 정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한번 출렁거렸다가 다시 또 반등을 줬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정확히 9월 15일부터 그러니까요. 지금 약 한 달 동안, 2650에서 2400을 깼으니까 네. 꽤 빠른 하락폭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겨워 하시고요. 네. 그리고 뭐 왜 빠졌냐 또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네. 이런 예상도 중요하지만 네. 이렇게 빠졌을 땐 사실은 심리적 안정을 찾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락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늘 우리가 기법이나 이 분석 위주로만 하다 보면 멘탈이 한번 흔들려 버리면 이건 기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왜 빠졌는지 이유를 알아도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한 마음이 편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불편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에게 일단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주식시장에서 사실 이렇게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제가 주식을 25년 정도 했거든요. 네. 20대 후반부터 25년 정도 했었는데 당일로 가장 공포스러웠던 거는 9.11 테러 때가 뭐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당일 변동폭으로는 가장 모든 투자자들 힘들게 했었겠죠. 그래서 하루에 한 10%가 빠졌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루는 사실 그때가 제일 힘들었을 것이고 한 달 정도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냐 하면은 코로나 때였겠죠. 왜냐면 코로나가 딱 2월 달 한 2월 초 중순부터 3월 한 중후반까지 한 달 정도에서 굉장히 큰 하락, 한 30%의 하락을 했었으니까 굉장히 그 단기간에 큰 폭으로 빠진 거에서 순위에 꼽힙니다. 코로나 때의 하락이. 그리고 한 1년 정도의 하락으로 본다면 네. 두 번이 있죠. IMF 때랑 금융위기 때랑. 근데 사실 IMF 때는 정확히 말하면 한 2년 반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금융위기 때는 한 1년 반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고 네.
최근 한 달의 흐름은 사실은 지금 제가 언급드린 모든 것들과 비교한다면 그렇게 힘든 장은 아니죠. 네. 하지만 최근 올해 들어서는 가장 힘든 기간이다. 그렇죠. 사실 작년이랑 비교해도 이 정도 하락은 작년에 이미 뭐 3달에 한 번씩 나왔죠. 작년에 네. 3월에 폭락 한 번 했었고 6월에도 폭락했었고 9월에도 폭락했었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연초까지 딱 이렇게 4번의 폭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렇죠. 올해는 한 10% 정도의 하락 구간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처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이 지지 같은 거를 받아줄 때 좀 받아야지 마음이 편한데 깼죠. 올해 들어서 121선은 당연하고 201선 처음으로 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모든 지지선이 다 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경제 외적 충격을 네. 주식을 특히나 오래 하신 분들은 경제 리스크를 외부 충격보다 더 무서워하지만,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또는 IMF 이런 것들이 금융위기, 경제 위기였단 말이죠. 그게 실제로 주식 투자자들한테 진짜 무서운 건데 그것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랄지 또는 9.11 테러랄지 이런 일시적인 외부 충격을 더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 거죠. 작년에 러시아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이거 뭐 얼마나 가겠어? 근데 지금 아직도 종전이 안 되는 1년이 넘어가는 기간 동안 아직도 종전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겠죠. 이 학습효과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게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던 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건 뭐 쉽게 끝나겠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될수록 가장 문제가 됐던 건 결국은 천연가스의 상승 그리고 곡물가의 상승 그리고 물가 관련된 거죠. 그것들에 의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금리 인상, 네. 요 플로우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겁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물가 상승 요인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곡물가 또는 천연가스보다 훨씬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석유의 가격, 유가가 이제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고, 그 유가가 사실은 지금은 어찌 보면은 아직 실제 영향을 주는 산유국들의 전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산유국의 전쟁이 아직 아닌데도 이 정도면 만약에 어떤 개입이 뭐 미국이랄지 이란의 개입이 있게 된다면 훨씬 유가는 크게 오를 확률이 있으니까 그게 지금 선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시장 지수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는 사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아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뭐 제가 더 깊게 말씀드릴 지식도 일단 없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최근 흐름이 완전히 깨졌다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지수 평균에서 같은 하락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만 유독 더 빠졌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 폭락 나왔을 때 시중 커뮤니티에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전쟁하는 거냐? 왜냐면은 글로벌 지수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빠졌거든요. 크게 빨리. 글로벌 차트를 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미국의 다우 지수예요. 미국의 다우 지수는 일단 10월 초의 저점을 아직 깨지 않은 상태죠. 네. 그리고 이평선도 어느 정도 다 지지는 못 받았지만 이평선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의 경우에는 사실은 좀 부러울 정도로 200일선은 아직 저 멀리에 있고 역시 10월 초의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나라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이 우리나라 지수보다 훨씬 강한 건 지금 판단을 했고요. 일본 지수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강했는데 니케이 지수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200일선은 저 아래에 있고 역시 10월 초의 저점을 안 깬 거죠. 저는 아시아 증시에서 사실 대만 증시를 자주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만 증시가 이 산업의 비중이 반도체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만 지수하고 우리나라 지수가 연동성이 좀 있을 때가 많거든요. 역시 대만 지수도 200일선 저 아래에 있고 10월 초 저점을 안 깨고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를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비교가 되겠죠. 이게 우리나라 지수예요. 10월 초의 저점을 이미 코스피는 어제 깰 위험이었고 오늘은 깨버렸고요. 코스닥은 심지어 어제 10월 초를 깼고 그리고 오늘은 한 번 더 추가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비교 차트를 왜 보여드리냐면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글로벌 평균보다 우리나라 지수가 확실히 더 빠진 거다.
이평선의 위치로 보나 또는 10월저 저점을 깼냐 안 깼냐로 보나 비교를 했을 때 어느 나라 차트보다 좀 급락 차트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는 있는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저는 일단은 환율 부분에서 좀 찾고 싶은 거죠. 미국과의 금리차, 환율 부분, 요 정도 또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자원이 전혀 없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자원의 가격의 상승, 러시아 전쟁 때 천연가스의 상승, 가격의 상승, 지금 석유 가격의 상승, 이런 자원의 가격의 상승이 나올 때 우리나라가 구조상 좀 더 타격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과의 금리 차에 의해서 환율이 좀 불안하고 또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정도로 유추해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이야기만 해서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약한 건 일단 해결은 안 되잖아요. 왜냐면 세계가 비슷하게 빠져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더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왜 더 빠졌는지까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도 약간의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죠. 왜냐면 우리가 증시를 볼 때 너무 불안하게만 보면 좋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해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약간의 희망을 말씀드리면 지수의 키 맞추기는 결국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를 볼 때 어떻게 보면 좋냐면 빠질 땐 더 빨리 빠지고 올라갈 땐 더 빨리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과거의 데이터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와 코스닥을 비교를 하면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떨어질 때 빨리 떨어지고 오를 때 빨리 오르거든요. 지금 당장 이번 하락에서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저점을 어제 깼고 거래소는 오늘 깼잖아요. 그 차이예요. 코스닥이 훨씬 빨리 빠지고 또 반대로 오를 때는 훨씬 가파르게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글로벌 지수에 대비를 시킨다면 거래소 코스닥 우리나라의 이 두 지수는 세계 증시에서 떨어질 땐 좀 빨리 떨어지고 오를 땐 좀 빨리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안하고 하락장이니까 네. 좀 빨리 떨어졌다. 하지만 반등이 온다면 더 빠른 반등의 오락률도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멘탈 관리 방법과 그런 거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락을 이겨내는 방법은 네. 받아들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거는 내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고 그렇죠. 맛없는 건 안 먹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힘든 건 뭐냐면 돈 벌고 상승장은 재밌고 신이 나요. 근데 이제 하락장은 재미도 없고 짜증나고 이걸 왜 하나 싶죠. 그럼 왜 하나 싶은 거에서 맛없는 식당 안 가면 되지만 그럼 주식을 왜 하나? 나 이거 계속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고 힘들면 이거를 주식을 계속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냐를 먼저 판단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평생 주식을 해야겠다고 젊었을 때부터 마음 먹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확신이 없으시다면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금리가 지금 올라왔다고 해도 우리나라 금리는 아직 5%까지도 오지도 않았고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세계적인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 이제 막 넘었다고 기사가 되니까. 하지만 금리가 그렇게 높다고 주식에선 우리는 손해나잖아. 그럼 주식을 할 필요가 없잖아가 아니고 결국은 금리라는 건 변동은 있지만 짧은 구간으로 보면 한 달 또는 6개월, 1년으로 보면 3%가 됐든 2%가 됐든 확정 금리를 주는 거죠. 위험하지 않게. 네.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는 불확실한 수익을 누적적으로 금리보다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확실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식시장에서 나 이번 달 계좌 10% 손해났는데? 그러면 슬프죠. 속상하고. 근데 계좌 10% 이번에 달에 손해났으면 다음 달이 됐든 또는 6개월 후가 됐던 요번에 뺏어간 내 돈은 반드시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돌려주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투자 대상은 위험과 수익률은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위험할수록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은행이 위험한지 주식시장이 위험한지는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으로 다 알 수 있잖아요. 주식시장에도 위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상한 거죠. 그렇죠. 그 위험을 감수한 수익률은 은행 수익률보다 무조건 높아야 되고요. 그 무조건 높은 게 누적이다. 그래서 지금 약세장이니까 너무 속상해. 그걸 발상을 전환한다면 네. 그래. 지금 내 돈 뺏어갔지만 다시 돌려줄 날이 곧 온다 라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코스피 많은 분들이 지금 공포감이 있으신 분들은
야, 이거 세계에 지금 장단기 금리차도 역전됐고, 그럼 경기 침체 거의 뭐 무조건 온다고 하고, 지금 코스피도 막 떨어지고 하니까 이거 2천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공포감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앞으로는 좀 괜찮아질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저희 답변은 질문에서 일단 묻어나오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떨어지면 2천까지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럼 2천 깨면 2천 깨면 1900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800도 갈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코로나 이후의 장세가 상승 아니면 하락이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코로나 저점, 1450, 40 정도 됐었죠. 1429. 1429에서 이게 2020년 3월이었는데요. 2021년 6월까지, 3300까지 1년 3개월 내내 그냥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당시에 투자에 참가하신 분들은 주식은 사면 오르는 거구나. 그렇죠.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의 스토리를 보면은 나는 고인데 어렸을 때 본 엄마가 오리면 내가 오리인 줄 알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장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1년 반 동안 주식은 사면 오르는 거구나. 네. 내가 미쳤지 여태까지 왜 은행에 돈을 넣어놨었고 내가 굳이 왜 연봉 5천만 원 받으면서 회사를 다녔지? 1억으로 1억 2억을 1년 동안 쉽게 벌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반대로 그 고점부터 올해 연초 또는 작년 9월까지 빠진 속도는 한 30% 하락이거든요. 그럼 이 시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주식은 사면 빠지기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또는 처음 코로나 초반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실 거냐면 주식은 엄청 강하게 오르거나 또는 엄청 강하게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각도를 보면 상승 각도가 코로나 때만큼 나오지 않았었죠. 네. 또는 지금 올해 들어서 뭐 하락을 한다고 해서 작년만큼의 하락이 당연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네. 근데 우리가 왜 지레 겁을 먹냐면 최근 2, 3년 동안 가파르게 오르거나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만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조금 지수가 좋으면 야 이거 3천 가는 거 아니에요? 또는 지수가 조금만 안 좋으면 이거 2천 가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월봉으로 한번 우리나라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지수가 오르고 떨어지고 또는 오르고 떨어지고의 기간도 있지만 이때부터 2011년부터 2017년 초까지 만으로 6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중심축은 딱 2000이었고요. 2000. 2000에서 좀 올라가면은 뭐 한 2200, 떨어지면은 한 1800. 그러면 암산으로 가능하죠. 2000 중심축에서 위로 10% 2200, 아래로 10% 1800, 그 사이를 6년을 갔습니다. 6년.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박스권으로 지금 숫자로 치환을 한다면 예를 들어 2400이 오늘 깨졌지만 중심이라고 했을 때 2400에서 10%면 240을 빼는 거니까 2160이죠. 또는 위로 10%면 260이 올라야 되니까 2660이죠. 올해의 저점이 딱 한 2160 정도 되거든요. 2180. 올해의 저점. 또는 올해의 고점이 268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저점과 올해의 고점 사이를 지난번처럼 뭐 1년, 2년, 3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조금 좋아 보이면은 3000포인트 가는 거 아니야? 조금 안 좋아 보이면은 2000포인트 깨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기조적으로는 사실 지금 그렇게 상승 각도가 강하지도 않았었고 최근에 이스라엘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급락을 하긴 했지만 이 정도의 하락으로 굉장히 큰 공포 심리를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오히려 그럼 박스네. 올해 이 고점 못 뚫겠네. 또는 이 저점까지 깨겠어? 그럼 그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올해 연말 또는 내년까지도 가파른 상승 각도의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네. 그럴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고요. 반대로 뭐 2100, 2000 그렇게 깨나가는 급락장도 뭐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변수들 중동전이 그야말로 확전이 된다면 또 이 예상은 당연히 어긋나겠지만 지금 정도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면 별거 아니네 정도로 2400을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 좀 더 에너지를 비축하는 그런 과정을 겪을 확률이 더 높다. 확률로 치면 이 좁은 박스에 있을 확률이 거의 50% 이상이에요. 50% 이상이고 2650을 깨고 올라가거나 또는 2150을 깨고 내려갈 확률은 뭐 한 15%, 20% 남짓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으로 예상하는 게 더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세무사님 매번 오셔서 김작가 TV채널에서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이제 1위부터 30위까지 종목도 진단하면서 함께 요즘 어떤 섹터들이 좀 괜찮은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피 1위부터 30위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코스피 200부터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에서 먼저 삼성전자를 보면 네. 저는 대형주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코스피 200 차트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봐라. 일주일에 한 번, 오늘 뭐, 이제 토요일, 일요일 여러분들 시간을 보낼 시간이죠.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금요일이니까. 적어도 금요일 장 마감 이후부터 월요일 장 시작 전까지 우리에겐 토요일, 일요일이 있죠. 코스피 200 차트 보는데 시간이 사실은 30분도 안 걸리거든요. 200 종목을 한 종목 차트 이렇게 엔터 치는 게 한 10초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한 2, 30분이면 충분히 보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또는 차트 공부 진짜 잘하고 싶으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보면 차트 공부가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대형주의 움직임을 통해서 업종의 움직임을 알 수 있고 업종의 움직임을 안 다음엔 대형주를 직접 공략해도 되고 또는 중소형주 공부를 그 업종에서 해도 되니까 굉장히 실전적으로 공부하기 좋은 겁니다. 제가 뭐 세무사님 저는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네. 공부할 시간은 많은데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코스피 200 차트를 일주일에 두세 번만 봐라. 근데 장이 진짜 안 좋긴 안 좋네요. 지금 1위부터 34위까지 싹 다 파란색이네요. 오늘 뭐 한 지수가 2% 빠졌으니까 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일단 지수 차트를 볼 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그리고 지수보다 강한지 약한지. 네. 이 지수보다 강한지 약한지는 지수 차트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아까 지수 차트가 어땠죠? 10월 초의 저점을 깼죠. 그리고 200일선을 깨고 한참 내려가 있죠. 네. 그러면 10월 초의 저점을 안 깨고 있거나 또는 200일선 지수 위에 있으면 지수보다 강한 거죠. 아까 글로벌 차트에서 우리 코스닥과 거래소가 제일 약한 차트라고 비교했던 것도 이평선 위치 비교였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는 보면 지수보다 훨씬 강한 위치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강한 위치라는 건 SK하이닉스까지도 보면 알아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도 강한 차트입니다. 그럼 지금 대형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수보다 강해. 그러면 대형주를 공략한다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하고요. 나는 대형주는 싫은데 그러면은 뭐 2조짜리, 1조짜리 또는 5천억짜리 반도체 소부장을 공략하시면 되죠. 네. 그럼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포인트는 몇 달 전까지는 AI가 좀 포인트였는데요. SK하이닉스가 더 좋은 이유는 사실은 HBM 쪽이거든요. HBM 관련주, AI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실적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좋은 거 보면서 차트도 정배열을 유지하는 종목들을 찾으면 반도체에선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딱 보면 그러니까 이 차트는 정배열이 좀 좋은 거야. 역배열은 안 좋은 거야. 그리고 지수보다 강한 게 좋은 거야. 지수보다 약한 게 안 좋은 것만 알면 돼요. 그럼 지금 그 기준으로 한다면 지수보다 약하죠. 완전 역배열이에요, 지금. 뭔데? LG에너지솔루션? 얘가 뭔데? 2차 전지의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배터리를. 그러면 얘만 이러면 안 되고 삼성 SDI도 그런가 봐야죠. 맞죠.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하는 이유는 차트 공부도 되지만 그 산업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서 그 산업을 분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바로 느낌이 오셔야 돼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비슷하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비슷하다. 그러면은 안 좋네요. 그럼 2차 전지 안 좋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SK이노베이션도 당연히 안 좋고 네. 근데 이제 SK이노베이션은 아직은 매출 비중상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왜냐하면 아직 자회사 분할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정유화학 플러스 2차 전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그럼 제약바이오는 어떠냐? 삼성바이오로직스 역배열이죠? 셀트리온 역시 역배열이죠. 네. 그러면 얘네도 좀 별론데. 근데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은 역배열인데 이게 시총 1, 2 종목들이 안 좋은데 좀 그 아래 애들이 좋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뭐 유한양행이나 종근당,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종목들은 사실 차트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오히려 시총 큰 애들보다 중간에 있는 애들, 1조, 2조 이런 애들이 좀 좋다라는 걸 저는 일단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차트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현대차, 기아차인데요. 자, 현대차는 오늘 좀 빠져갖고 조금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까 봤던 2차 전지랄지 이런 종목들보다 완전 역배열은 아니죠. 네. 그리고 기아는 현대차보다 강하죠? 네. 지수보다는 훨씬 강합니다.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 좀 약한 편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자동차 산업은 반도체만큼은 아니지만 네. 2차 전지 또는 제약바이오보단 괜찮은 차트고 그 중에서 탑픽은 대형주 중에서는 기아가 거의 압도적인 거죠. 그럼 반도체에서는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룹주에서는 기아.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 거죠. 네. 또 그 아래들 중에 포인트가 되는 애들이 인터넷 관련주들이 있는데 네이버를 보시면 한 9월까지는 뭔가 움직임이 나왔어요. 사실은 네네. 8, 9월까지는. 그때가 이제 AI 애들이 좋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AI, 엔비디아 얘네들이 좋으면서 8, 9월엔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요번에 지수 빠지면서 지수보다 더 심하게 빠졌죠. 지수보다 약한 거죠. 심지어 카카오는 얘는 사실은 비교가 안 돼요. 그냥 거의 대형주 코스피 200에서 제일 안 좋은 차트를 찾으라면 카카오일 것 같아요. 왜냐면 완전 역배열이고 10월 초록 주가를 또 깼고 거의 매일 빠지고 있는. 그래서 이 힘이 강하다 약하다 해서 약한 겁니다. 좋다 나쁘다라고는 말씀을 그러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배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지금 차트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나는 역배열 좋아하는데 그럼 지금 카카오가 엄청 좋아 보여야 되겠죠. 근데 저는 정배열을 좋아하는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정배열이 강한 종목이고 그 강한 종목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무사님이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 얘기해 주셔서 제 아는 또 다른 슈퍼게임이 한 분이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신 게 개인적으로 이제 네이버가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한 방 더 좀 크게 떨어지면 실적도 좋아지는데 좀 괜찮아 보인다. 만약에 15만 원대 가격까지 이탈하면 자기는 좀 괜찮게 본다고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카카오는 실적이 별로 좀 안 좋아서 비추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의견은? 일단은 네, 왜 그런 의견을 남겼을까요? 네, 저는 지금 차트로만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방금 질문에는 차트 플러스 실적이 나온 거죠. 맞아. 그러면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죠. 네. 제가 쓴 책 제목이 삼박자 투자법인 이유는 차트, 실적, 재료를 다 같이 보자는 얘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시간 관계상 차트만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차트에 실적과 재료가 녹아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차트는 주가란 말이죠. 실적은 재무제표예요. 재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문, 기사, 공시 뉴스 또는 리포트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리포트가 좋게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차트에 남아있겠죠. 또는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좋아지니까 차트에 남아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차트를 보는 이유가 과거의 주가 움직임으로 미래를 평가하라 이런 개념보다 가격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게 녹아있으니까. 그래서 차트를 보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트로만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 어느 게 더 강해요? 당연히 네이버가 강하죠. 네이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8, 9월 달에 뭔가 꿈틀꿈틀 대다가 지금 한 달 빠진 거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8, 9월 달에 꿈틀댄 게 아니고 그냥 지금 거의 1년 내내 빠지고 있거든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도 여기 반영이 싹 돼 있는 거죠.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더 좋은 실적이겠죠. 그럼 네이버만 놓고 본다면 그럼 네이버는 이제 그거는 차트만 보는 것과의 다른 얘기로 실적과 비교를 해서 이 정도 가격이 좋냐 안 좋냐의 개념인데 그건 사실은 그 실적 분석한 각자의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사실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실적보다는 재료 가치가 여태까지 더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상승할 때 훨씬 빨랐거든요. 근데 그 훨씬 빨랐을 때 실적이 더 좋아서 훨씬 빠르지 않았습니다. 자회사 상장이 땅땅땅 하고 1, 2, 3, 4까지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상장된 카카오 계열사들 얼마나 많아요. 카카오페이가 있죠. 카카오뱅크가 있죠. 카카오게임즈가 있죠. 걔네 상장될 때마다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내재된 실적이 더 중요하냐 또는 재료 가치가 중요하냐 해서 아까 제가 반도체는 실적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HBM이나 AI 재료 있는 애들은 더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를 볼 때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저는 재료 가치를 좀 중요하게 보는데 네이버는 아까 말씀드렸던 AI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카카오는 없냐? 둘 중에 네이버가 좀 더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료 가치 또는 차트의 강도 이런 거로 봐서는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더 좋은 건
저도 강하게 인정을 하고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살 가치가 있냐 없냐는 뭐 수많은 종목 중에 비교를 해야 돼서 그렇죠. 그거는 저는 그냥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공감 가는 바는 많지만 어쨌든 가격이 내린 거는 각자의 또 기준이 다르니까 11위로 가볼까요? 네. 포스코 퓨처엠이죠. 사실은 아까 6위에도 포스코 홀딩스가 네, 있네요. 아까 완성품을 만드는 LG에너지 네. 솔루션과 삼성 SDI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야 진짜 2차전지 관련주로 주도했던 건 걔네가 아니잖아. 공감합니다. 네. 코스닥의 에코프로, 에코브로빔 그리고 거래소에서는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이 네 종목이 사실 4대 천왕이란 말이죠. 네. 그럼 4대 천왕의 움직임을 보자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수보다 굉장히 강했지만 굉장히 강했죠. 최근 한 달 동안은 지수보다 약한 거죠. 그렇죠. 왜? 10월 초 저점보다 훨씬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럼 지수보다 최근 한 달은 약한 거예요. 상반기에 강했기 때문에 200일선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한두 달 동안은 지수보다 훨씬 약했고요. 어느 정도 약했냐면 고점이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75만 원이거든요. 근데 오늘 종가가 45만 원이니까 아직 반토막은 안 났지만 거의 뭐 60, 70% 빠진 네. 거죠. 반토막은 안 났지만. 그러면 반토막은 안 났지만 60, 70% 정도 빠진 게 굉장히 강한 거냐? 맞습니다. 어디에서? 2차전지 4대 천왕 중에. 왜? 한번 볼까요? 포스코 퓨처엠. 고점이 거의 70만 원이죠? 근데 지금은 35만 원보다 훨씬 떨어져 있죠? 30만 원이죠? 반토막이 더 낮죠? 자, 그 다음. 코스닥에서 에코프로비엠을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 고점이 뭐 58만 원. 네. 근데 저점이 지금 23만 원. 반토막 이상이 났잖아요. 또는 에코프로 고점이 150만 원. 네. 저점이 75만 원. 딱 오늘 반토막이 났네요.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뭐 코스피 200을 보고 있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으로 본다면 지수보다 훨씬 강했어요. 아직의 위치에서도. 왜? 200일선도 안 깼으니까. 하지만 최근 한 달, 두 달, 세 달로 좁게 본다면 지수보다 훨씬 약했죠. 왜? 지수는 반토막이 안 났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실 고점을 대부분 7, 8월에 찍었거든요. 지금 말한 네 종목이. 그 고점을 굉장히 높게 찍었던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주가의 상승이 적정했냐 안 적정했냐는 지금 사후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 예측이잖아요. 어디가 고점인지 아무도 모르고 고점에서 얼마나 조정받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는 사후적으로는 고점을 굉장히 높게 찍은 건 맞죠. 네. 굉장히 높게 고점을 찍어놓고 그 고점에서 지금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실은 애매하죠.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보면 반도체는 저는 좀 되게 좋은 위치 같아요. 들어가기에. 또는 기아차, 현대차 요 정도 자동차 쪽을 봐도 뭐 나쁘지 않은 수준 정도. 그럼 2차 전지는 거의 극단적인 거죠. 뭐가 극단적인 거냐면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도 올해 오른 게 63% 올랐네. 거래소 지수는 올해 몇 % 올랐는데 거래소 지수 6% 오를 동안 10배 오른 거죠. 63%면. 예를 들어 포스코 퓨처엠은 어떤가요? 포스코 퓨처엠은 역시 얘도 60% 올라있는 상태죠. 그래서 기준점을 바닥 대비 또는 작년 여름 대비 바닥에서 얼마나 올랐냐로 볼 건지 네. 또는 고점에서 반토막 난 거로 볼 건지는 사실 극단적인 경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 보고 아니야 양극재는 정말 대단하잖아. 이 논리는 사실 저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논리라면 반토막이 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가에는 많은 게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는 네. 고점을 굉장히 높게 찍은 건 맞고요. 선반영이 너무 많이 된 거죠. 네. 앞으로의 성장성이 선반영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고점을 높게 찍었고 그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고 그럼 지금 냉정하게 다시 평가를 할 때 그거는 역시 반반이겠죠. 반의 사람, 투자자 중에 100명이 있다면 50명은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이 고점에서 반토막이 나왔으면 무조건 들어가야지. 하지만 나머지 반은 아마도 야 바닥 대비 저기서 여기까지 올랐는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각자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각자 판단하시면 되는 건데 네. 어느 한쪽에 저는 치우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업종은 많고 그리고 특히 제가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뭐 제약바이오, 뭐 자동차, 2차 전지 또는 좀 더 작은 섹터로 본다면 뭐 AI도 의료 AI나 이쪽 엄청 올랐거든요. AI, 엔터. 굉장히 많은 업종이 있어요. 그 업종 중에 굳이 난 2차 전지에 몰빵할 거야? 그건 주식 투자의 본질은 아니죠. 저 주식을 25년 했지만 저도 어떤 시기에는 주도 테마라는 게 또는 주도 산업이라는 게 있다라는 건 당연히 공감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차화정 시대라는 걸 겪었고 자동차, 화학과 정유가 올라가는 차화정 시대라는 걸 겪었고 전차 시대라는 것도 알고 있고 네. IT 전자와
자동차가 오르는 전차 시대가 있었고, 또는 조선주가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갔던, 현대중공업이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2005년, 6년에. 그 당시에는 조선주가 대장주였고, 또는 2015년에는 제약바이오주, 셀트리온, 신라젠 17년, 이럴 때는 제약바이오주가 완전 주도주였고, 그래서 시기에 따른 주도 섹터, 주도 산업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주도 섹터, 주도 산업이 영원하진 않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 내가 만약 1억을 운영하는데 굳이 1억을 한 산업에 또는 한 종목에 매수를 한다? 그건 주식 투자의 기본이나 본질은 좀 어긋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2차 전지도 살 수 있어.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 고점에서 반토막 났으면 반등은 분명히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내 포트에서 만약에 50% 이상이 2차 전지다? 과감히 줄일 필요는 있죠. 네. 지금 2차 전지 언급해 주셔서 어제 전반적으로 많이 좀 떨어지긴 했잖아요. 앞으로 이게 좀 더 바닥이 열려 있는 차트일까요? 차트만 봤을 때는? 이 바닥이라는 건 사실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네. 사실 얼마나 더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네. 사실 고점에서 얼마나 하락했냐도 우리는 중요한 척도거든요. 그 고점에서 얼마나 떨어졌냐 또는 바닥에서 얼마나 올랐냐를 우리는 이격도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이 포스코 퓨처엠을 그냥 볼게요. 포스코 퓨처엠이 완전 정배열로 굉장히 이격을 벌려놓고 갔죠. 그러면은 너무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알아서 이제 너 떨어져. 그럼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평선이 모이고 있죠. 네. 이평선이 모일 겁니다. 그럼 이평선이 모이면 그 모이는 시점에서 다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가 결정되는데 지금 주가는 200일선을 깼기 때문에 사실은 더 뭐 얼마나 빠질 수 있어? 라는 부분이기도 해요. 다만 가격 조정이라는 게 있고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땐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받아요. 가격 조정으로는 반토막 났으니까 더 안 떨어질 수도 있겠어.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는 주식을 왜 사나요? 오르라는 걸 기대하고 사잖아요. 근데 오르지 않고 박스에서 이 정도에서 좀 에너지 비축을 거쳐야 돼. 그게 기간 조정이거든요. 아까 제가 코스피 지수 자체도 기간 조정 가능성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2,400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또는 내년까지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도 지금 당장 반토막이 났으니까 다시 고점을 향해서 갈 거야 라는 확률은 높진 않습니다. 왜? 이게 다 매물벽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매물벽. 지금 거래들이 대부분 고점에서보다 반 정도 이하로 줄었거든요. 이 거래로는 상승할 때마다 얻어맞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소화 물량을 거쳐야죠. 손절매 물량도 받아야 되고 나는 본전 농업할 거야. 그 사람들이 본전 안 오겠다. 그냥 팔아야지. 이런 물량을 좀 소화를 해야지 악성 물량이 없어지는 거니까 2차 전지는 뭐 가격이 더 빠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반토막이 났으니까. 하지만 바로 치고 올라가기보단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엔 저는 자주 언급을 드려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분위기지만 저는 금융주를 원래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차트를 볼 때는 저는 계급장 띄고 보거든요. 그러면 금융주를 좋아하진 않지만 금융주의 차트가 사실 업종 차트 중에 거의 넘버원이에요.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이게 이제 KB금융이죠. 이거는 지금 정배열이잖아요. 심지어는 이 200일선이 지금 120일선이 뚫으면 완전 정배열이거든요. 네. 그럼 KB금융만 그런가 보면은 신한지주도 그렇게 지수보다 강한 위치. 근데 이제 진짜 좋은 차트들이 보험주들인데 이게 삼성생명이거든요. 네. 확실히 지수보다 강한 거 알 수 있죠. 또는 삼성화재, 얘는 지수보다 확실히 강하죠. 네. 그리고 은행주 중에는 사실 기업은행이 좀 차트가 제일 좋던데 기업은행 차트를 보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업종은 아니지만 네. 그러면 지금 은행주가 왜 이렇게 좋은지 역시 또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는 그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보금리라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금융주가 좋은 이유는 네. 두 가지죠. 금융주가 수출줍니까? 우리나라 은행이나 보험이 수출됩니까? 아니요. 아니죠. 내수주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우리가 방어주라고 하거든요. 네. 대부분의 방어주는 내수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최근 한 2달 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최근 2-3달 동안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연말에 가까워지고 있죠. 네. 그래서 금융주는 대부분이 배당주란 말이죠. 고배당주. 그래서 특히나 주가가 요즘 좀 시원치 않기 때문에 그럼 시가 배당률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주가 모든 섹터 중에 차트가 가장 좋다. 삼성화재나 기업은행 이런 차트 보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흔들리고 있는 게 맞아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합니다. 네. 또 다른 업종이 뭐가 있냐면 이런 이제 지주회사들이죠. 삼성물산 이 대표적인 지주회사잖아요. LG도 그렇고. 근데 이런 지주회사들도 배당주죠. 그러니까 연말에 가까워지니까 지수보다 크게 빠지진 않아요.
오히려 1년 내내 죽쓰고 있었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좀 덜 빠지는 게 그런 배당주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신주 SK텔레콤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보시면 돼요. 금융주랑 통신주는 거의 사춘이다. 원래 통신주는 기술주였단 말이에요. 네. 기술주, 성장주. 하지만 이제는 성장. 이제는 더 이상 성장주는 아니죠. 근데 캐시카우 업종이죠. 네. 수익은 많이 나지만 고성장이 아닌. 수익이 많이 나면 어떻게 해요? 고배당을 하겠죠. 네. 그리고 내수주잖아요. 수출 안 하니까. 그러니까 금융주랑 통신주는 주가 움직임이 사실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SK텔레콤 지수보다 강한 차트고 연말에 가까워지고 있고 지수가 안 좋으니까 오히려 좋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요 정도 보면 30위까지 있는 네. 업종들을 우리가 대다수 봤고 네. 정리하자면 뭐 2차전지는 최근 한두 달은 네. 확실히 지수보다 엄청 약했는데 그 약했던 이유는 상반기 또는 7, 8월까지 지수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극과 극의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네. 가격 조정이 끝났다 할지라도 기간 조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포트폴리오 배분 법칙을 분산 법칙을 생각한다면 100% 2차전지 절대 노고요. 만약에 반까지도 좀 그래요. 한 3분의 1까지는 상관없습니다. 뭐 내가 세 종목을 살 거면 세 종목 중에 2차전지 하나, 반도체 하나, 뭐 자동차 하나 이렇게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도체는 좀 좋은 위치 그리고 금융주는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또는 고액 투자자들이 있어요. 네. 좀 약간 은퇴하신. 그래서 뭐 한 60대인데 나는 한 10억 해. 근데 나는 그냥 나는 좀 배당도 좀 주고 안전한 게 좋아.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지금 금융주의 움직임이 딱 맞아 떨어지는. 네. 하지만 금융주를 만약에 하신다면 결국은 요즘에 굉장히 빨라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배당을 받고자 하신다면 당연히 12월 말 배당 권리락까지는 갖고 있어야 되지만 좀 빠른 매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주가 지금 너무 지수보다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배당의 역할이 좀 컸다면 배당락 이후에는 또 급락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죠. 대부분의 은행주들이 차트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KB금융을 보면 이게 1월이었단 말이죠. 그 1월에 오히려 한 달 올랐잖아. 근데 그 이후에 좀 많이 빠졌죠. 오히려 이때 지수가 상승할 때거든요. 지수가 상승할 때 빠졌던 이유는 아까 딱 그 부분이에요. 오히려 금융주는 지수가 하락할 때 또는 연말에 강하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좀 언급해 주셨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지수보다 괜찮은 거잖아요. 위치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또 전문가분들이 2024년 반도체 업황도 반등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 대장 두 종목은 또 괜찮게 보시는 분들 전문가가 굉장히 오래 좀 많았잖아요. 그 얘기는 동의하시나요? 그거는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업황이 좋고 뭐 실적이 좋고 이런 것들은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수보다 확실히 좋단 말이에요. 대형주 중에서 금융주 빼고 기술주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가장 강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동의하죠. 삼성전자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업종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SK하이닉스를 확실히 요즘에 좀 더 인정해주는 추세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주가의 움직임으로 보나 재료 가치로 보나 좀 더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세무사님이 그 건국대학교에서 뭐 하셨죠? 제가 저희 회사에서 주최를 해서 건국대학교 새천년회관에서 1년에 한 번씩 할 계획은 아니었고 작년에 처음 했었는데 10월 달에 이렇게 약간 주식 콘서트처럼 주식 연극도 하고 맞아. 약간 주식 관련 개사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좀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이렇게 오신 분들 한 800석 정도 꽉 채워 주시고 그래서 이제 올해도 똑같은 곳에서 또 한 800분 정도 초청해서 지금 10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엄청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이제 가면 이제 여러 가지 또 그런 연극이나 노래도 하시지만 주식 강연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그때는 이제 좀 또 세무사님이 아주 괜찮게 보시는 그런 기업들이나 그런 것들이 살짝씩은 오픈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업종과 기법 위주로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기법은 제가 쓴 책 삼박자 투자법에 제가 좋아하는 기법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기법을 설명해 드리고
네. 그 기법의 사례에 맞는 종목들을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그때 기억하기에 로봇 섹터 굉장히 좀 좋게 보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좋게 보시는지랑 요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로봇 종목들은 어떤 그림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시총 상위 종목에는 포함이 안 되는 그렇죠. 섹터들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 대표적인 애들이 뭐 AI는 사실은 뭐 네이버가 뭐 시총 대장주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네이버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뭐 5천억짜리 뭐 요런 애들이 AI니까 AI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로봇 그리고 엔터 게임 자율주행 요 정도들이 시총 상위에는 언급이 안 된 네. 그런 소규모 섹터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질문하신 로봇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로봇은 큰 이슈가 좀 너무 쉽게 지나간 게 아쉽다. 왜냐하면 올해 사실 로봇 산업에서 제일 첫 번째 연초부터 나왔던 이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단 말이죠. 네.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해 1월 달에 3만 원이었는데요. 3만 원이 30만 원까지 10배, 10배고 간 거란 말이죠. 30만 원 아니구나. 24만 원. 8배, 10배고 가깝게. 그리고 사실 올해 바닥이 3만 원이고 작년 바닥은 뭐 2만 원대니까 네. 작년 바닥으로 치면 이제 10배가 간 건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삼성전자가 개입이 된 거죠. 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팁을 또 얻어야 돼요. 삼성전자가 재료가 되면 크게 오른다. 여러분 학습 효과를 아셔야 돼요. 또는 네. 외국 기업으로 치면 애플이나 테슬라랑 엮이면 네. 크게 오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주를 공부하거나 뭐 이럴 때 삼성전자 또는 테슬라 네. 또는 애플. 그러니까 제 말은 반도체뿐 아니라 반도체 네. 또는 2차 전지 또는 뭐 AI 이런 쪽을 공부하실 때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삼성전자 이런 애들하고 얽히면 크게 오르는구나라는 걸 아주 직감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사업의 영역 개요에서 그런 대기업들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은 이족보행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인 1세대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사실은 로봇 산업에 진출을 하면서 휴먼 로봇 쪽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휴먼 로봇 쪽에서 네. 특히나 요 뭐 관절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랑 이제 요게 맞으면서 기술력이 맞으면서 연초에 들어갔던 그래서 이게 올해 로봇 종목들을 강하게 만든 첫 번째 재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반기에 오를 때 굉장히 많은 로봇 관련주들 같이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반기에서 그 다음에 컸던 재료는 두산 로보틱스였는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 이후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어찌 보면 시가총액 상위로 원래 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신규 상장된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한 번 더 훈풍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상장되고 나서 좀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이려면 아까 제가 SK하이닉스가 좋으니까 지금 반도체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두산 로보틱스가 시총도 크고 이슈가 꽤 있었기 때문에 네. 일단 얘가 좀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또 로봇에서 아직 나올 재료가 사실 저는 큰 게 하나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뭐가 남았죠? 현대차 그룹에서 M&A를 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사실은 상장 가능성이 당연히 있겠죠.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그 주주 지분 구성으로 봐도 원래 갖고 있던 소프트뱅크 지분이 좀 있고 정의선 부회장 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현대차 지분이 있고 현대 글로비스 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현대차, 현대 글로비스, 정의선, 소프트뱅크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상장이 대열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지분 구성으로 봐도. 그러면은 현대차의 그룹주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될 때 다시 한번 로봇 관련주에 좀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한화에서도 한화 로보틱스라는 자회사가 솔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얘기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슈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요 정도.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아직 바닥을 다지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도 바닥을 좀 다져야 네. 되고 근데 새로운 재료로는 그런 재료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에서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연초 안에 어떤 로봇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네. 나온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두산 로보틱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네. 상장한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보통 이런 차트의 흐름을 보이나요? 최근 들어서 이게 이제 첫날 예를 들어 10,000원에 상장되면
예전에는 10,000원에 상장되면 20,000원까지 오르니까 뭐 따상 이런 말이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따따상이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따따상은 아니고 따상상이죠. 첫날 더블 10,000원이 20,000원 되고 네. 거기서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 또 상가고 그러면 뭐 따상상 이런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10,000원에 상장되면 첫날 40,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네. 그게 바뀌었죠. 그럼 그 이후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면 신규 상장주들이 사실 첫날 음선 나오고 좀 이렇게 쭉쭉쭉 흘러내리는 차트들이 꽤 많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거는 코어라인 소프트라는 회사인데 뭐 이 종목도 기술 성장 기업부로 기술 특례 상장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역시 시초가가 세게 나오니까 한번 세게 나온 시초가가 이렇게 바닥을 다질 때까지 꽤 많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은 사실은 주가 움직임이 뭐 한 3-4가지가 있습니다. 상장되고 쭉 흘러내리다가 바닥 잡고 올라가는 경우, 또는 상장되고서 올라가다가 꼭지 잡고 떨어지는 경우, 또는 이렇게 뭐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그런데 이제 고점이 높게 형성될수록 흘러내리죠. 근데 이제 흘러내린 이후에 계속 빠지면 영어까지 가니까 바닥을 찍고 턴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산 로보틱스는 아직 바닥 없이 좀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언제 바닥을 찍을지 좀 관찰하실 필요는 있는 거죠. 로봇주 전체의 관점으로 봤을 때. 자, 이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한 2-3가지만 하고 끝내야 될 텐데,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남은 이제 10월, 11월, 12월 내년 상반기 유망 세트나 우리는 어떤 주식을 좀 사는 게 좀 좋을까요? 네, 일단은 네. 탑다운 분석상 지수 분석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치인데, 네. 6월, 7월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좋았던 분위기는 일단 최근 한 달, 특히 이스라엘 전쟁 이후로 네. 많이 붕괴된 모습이고, 네. 그렇다면 결국 결자해지라는 측면에서 지금 지수가 좋아지려면 당연히 이스라엘 관련 재료가 깔끔하게 좀 클리어하게 해결이 되는, 또는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란이나 미국의 확전은 절대 가면 안 되는. 네. 두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이스라엘 또는 중동 리스크가 무서웠던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가의 상승, 결국 그거는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거 아니야? 또는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야?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외적 리스크보다 금융 리스크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 리스크에서 지금 금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래서 금리가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의 시장 컨센서스는 지금 올해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이 거의 마지막이라는 분위기이고요. 네. 또는 금리 인하는 너무 빠르면 뭐 상반기 6월쯤, 아니면 뭐 늦어도 연말 안에는 무조건 금리 인하가 들어간다라는 게 컨센서스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중동 문제가 지금보다 더 확전으로 안 가고, 그래서 유가가 막 급등을 하지 않는, 그래서 그냥 지금 예상한 대로 뭐 금리는 한 번 정도 올리고 금리 인하는 뭐 내년 6월, 12월 그 사이 요런 정도로만 간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하락장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하락장보다는 박스장 확률이 훨씬 높고, 박스장은 2,400을 중심으로 뭐 2,300과 2,500?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박스장이라면 적어도 떨어졌을 때 우린 좋은 거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그 박스장에서 돈 번 사람들은 1,800에 산 사람들이거든요. 1,800에 사서 2,200에 팔고, 또 좀 있다가 1,800에 사서 2,200에 6년을 그랬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 큰 위기가 없는 박스장이라면 우리는 2,300? 너무 좋은 거죠. 2,500 갈 거니까. 또는 박스장 다음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650 뚫고 올라가거나 또는 2,150 깨고 내려간, 둘 중에는 어느 게 확률이 더 높니 해서 저는 여전히 윗방향 확률이 더 높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저는 마지막 금리 인상 한 번 남은 거 갖고 좀 이렇게 어떻게 할래, 악재가 어떨까 하다가 내년부터는 금리 문제는 좀 클리어하게 갈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마지막 위기에 딱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장세를 제가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한번 했었냐면, 이건 살얼음 장세도 아니고 안개 장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살얼음빵 장세는 뭐냐면 이미 우리는 다 알아.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서 살얼음판에서 넘어지면 크게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조심조심 할 수밖에 없는 게 살얼음판 장세거든요. 안 좋은 게 당연한 거니까. 근데 안개 장세는 사실은 안 좋은지 좋은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르냐? 아니,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되는 것도 우리는 몰랐잖아요. 금리라는 건 사실 계획표에 맞게 움직여요. 점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한 번, 그리고 내년부터 금리나 이미 다 나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계획하에 가다가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갖고만 지금 우리가 바라봤었고, 그런 시각으로만 봤을 때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올해 7월까지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럼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상황이 나오면서 그럼 이제 안개 속인 거죠. 전쟁이 나오는 걸 우리가 아무도 몰랐듯이 학전으로 갈지 종전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면 안개는 분명히 거치게 돼 있거든요. 네. 안개가 거치는 걸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네. 살얼음판처럼 너무 조심조심할 필요는 네. 없다. 좀 계속 주시를 하자. 전방 네. 주시를 하면서 요 안개가 어떻게 거칠지 네. 좋은 쪽으로 거친다면 네. 제가 보기에 금리만 갖고는 어느 정도 다 우리는 알고 있다. 네.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어쨌든 뭐 지금을 너무 나쁘게 볼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제가 들었던 질문은 너무 많이 피해 가신 것 같아서 네, 질문은 이제 어떤 주식을 이럴 때 그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상 네. 이미 업종을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뭐 연말에 가까웠고 고배당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금융주 차트가 좀 워낙 좋으니까 네. 금융주를 하나 포트에 저는 안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금융주는 지금 좋은 위치입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는 저는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형주를 좋아하신다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고 만약 대형주를 안 좋아하신다면 뭐 1조짜리, 5천억짜리 중에 AI 또는 HBM 관련주로 꼭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재무제표 좋고 영업이익률도 막 20, 30%짜리가 꽤 있어요.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하나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차 전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반토막 났고 앞으로 성장성은 당연한 거니까. 성장성은 당연한데 그 가격 자체가 성장성이 많이 반영돼서 고점을 찍었고 너무 고점을 찍어서 반토막이 났는데 지금 정도의 가격이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한다면 기간 조정을 염두에 두고 포트 편입을 하시되 나는 2차 전지만 갖고 있으면 되라는 건 주식 투자의 본질은 어긋난다. 네. 여기서 이제 대테마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반도체, 2차 전지, 금융.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가총액 상위가 없는 소테마 중에는 로봇보다는 AI 쪽이 저는 좀 더. 그래서 AI는 왜냐면 계속 미국에서 아마 재료가 나올 겁니다. 로봇은 국내 재료가 훨씬 커요. 로봇은 국내 재료, AI는 미국 재료. 그래서 미국 재료가 사실 파워가 훨씬 크죠. 네. 그래서 이제 AI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빅테크 기업들이 사활을 건 싸움들이 나오니까 네. AI는 좀 관심 가지시고 거기에 플러스로 당연히 자율주행 쪽도 네. 관심을 가지시는 게 요즘 이렇게 친구들이 차 샀다고 해서 차를 타보면 자율주행 기능이 진짜 너무 잘 돼 있어요. 손 놓고 운전하면 무서워. 그래갖고 자율주행이 점점 우리한테 가까워지고 있구나. 네. 그래서 기술주를 좋아하신다면 AI나 네. 자율주행 업종 대형주 굵직한 애들 좋아하신다면 네. 반도체 네. 또는 금융주 네. 또는 2차 전지를 정말 좋아하신다면 반토막 난 이 시점이 나쁘진 않은 시점이지만 기간 조정 생각하시고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반도체랑 뭐 금융이랑 2차 전지는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대형주들 종목 점검하면서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예시 종목들인지 아실 거고 이제 AI랑 자율주행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기 관심이 가시면 찾아보시면 또 AI 네, 자율주행 네. 관련된 종목들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사실 AI하고 자율주행은 네. 관련주가 이렇게 많진 않아요. 뭐 찾아보시면 한 10개, 20개고 네. 시가총액도 뭐 한 작은 건 2천억에서 커봐야 5, 6천억짜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냥 안내만 드리려고 한 건데 혹시나 또 이게 추천 종목처럼 많은 분들 오해하셔서 하실까봐 그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가시기 전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10월 투자 조언 한마디. 이제 다음 뵙는 거는 아마 12월 이제 연말에 이제 2024년 전망으로 이제 뵐 테니까요. 사실 주식시장에 저는 오래 있으면서 네. 그리고 또 뭐 주식 관련 책도 쓰면서 지갑이 인격이다라는 말처럼 주식의 시장 상승 하락이 우리 주식 투자자의 인격일 때가 많더라고요. 지수가 오르고 내 종목이 오르면 너무나 해피하고 기분 좋고 또 지수가 떨어지고 내 종목이 떨어지면 너무 기분 안 좋고 그럼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현재의 마음은 약간 좀 짜증나고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조언들도 저런 말 누가 못해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 두리뭉실하게 말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강연회 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한 종목으로는 여러분들 인생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 뭐 1억이 2억 될 수 있어요. 1억이 2억 됐다고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1억이 10억 돼도 안 바뀌어요. 100억, 1000억 돼야 바뀌죠. 그러면 한 종목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가능할까요? 뭘로? 주식 투자에 대한 기법 공부, 그리고 나의 마인드 컨트롤 연습,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락장도 긍정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의 마인드 컨트롤이 또 시험대에 들어간 거죠. 과연 주식 투자 철학을 갖고 나는 주식 투자 평생 할 거야.
그러면 하락장 또 이겨내야지. 하락장 이겨내면 또 나한테 돈을 더 많이 주는 상승장이 또 올 텐데 뭐.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잘 이겨내신다면 네. 우리한테 계좌에서 뺏어갔던 돈은 반드시 돌려주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네. 잘 참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 세무사님이 지갑이 인격이라는 말에 지갑을 두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자는 특히 이 지갑 안에 얼마나 있었을 때가 이 남자의 자신감으로 뛰어질 때가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그 요지는 뭐냐면 그 지갑의 인격이다 또는 네. 주식 투자자들은 시장 수익률에 따라서 그렇죠.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이 마음의 여유인 거죠. 그렇죠. 저도 뭐 지갑에 돈 10,000원 한 장 없을 때 있었는데 그럼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주식 투자자가 딱 그래요. 네. 지금처럼 막 한 달 동안 막 10% 빠지고 내 계좌가 10% 손실 나면 막 잠도 안 오고 짜증나죠. 주식을 진짜 계속 해야 되나? 맞아.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철학을 가다듬어서 계속 하는 걸로 마음을 먹고 뺏어간 돈 금방 또 돌려줄 거야. 그 돌려주는 시점 안개 속 장세니까 잘 지켜보면서 이겨내자 이렇게 하자고 그 요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저도 뭐 그 요지는 정확하게 이해했는데 약간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가볍게 좀 만들려고 한 거였어요. 아 근데 아니야 무슨 뜻이냐면 지금 예민하셔들 너무 예민하실 겁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은 장에서 저처럼 생각하시고 행동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계좌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박살이 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냥 나의 멘탈을 위해서 어차피 내가 팔 거 아니니까 보지 말자. 남은 지 한 10일 지났거든요. 요런 거 지금 많은 분들 하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 요거 괜찮나요? 저는 사실은 네. 하던 대로 해라는 말 좋아하고요. 네. 당연히 영어로는 뭐 킵고잉 같은 거죠. 네. 뭐 힘들더라도 박스장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사실은 탁탁 튀어오는 종목 잘 잡거든요. 상승장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주도주 잡거든요. 네. 하락장에서는 사실은 주도 테마도 없고 주도 종목이 없으니까 아유 공부하면 뭐해 라는 건 그나마 괜찮아. 근데 내 종목이 다 손해나서 마음 불편하니까 안 볼래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인드 컨트롤로 이겨내시고 네. 그리고 뭐 오늘처럼 2%씩 빠졌으면 사실 시장 분석 공부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러다가 또 갑자기 어느 순간 시장은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 돌아선 한참 있다가 다시 한번 볼까 이 정도가 아니고 그래도 좀 계속 시장에 관심을 갖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마이너스 된 내 종목을 매일 쳐다볼 필요는 없지만 시장에는 계속 관심을 갖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무사님 말씀은 시장이 무섭고 떨어져도 시장을 떠나지 말자. 네. 그 장에서 내 돈을 주식을 다 팔고 떠나지 말자. 라는 말씀까지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를 예를 들으면요. 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서는 왜 필승, 뭐 불패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왜 필승이고 불패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올해 아파트 사실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 다 파셨습니까? 아마 안 파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사실은 아파트 투자 또는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그런 말 있잖아요. 주식 투자를 아파트 투자하듯이 해라 하면서 보통 뭐라 그러냐면, 야, 아파트는 한 달, 두 달, 막 세 달, 뭐 집도 가보고 수도꼭지도 열어보는데 왜 회사는 재무제표도 안 보고 투자해?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아파트처럼 투자해서 훨씬 중요한 건, 아파트는 손을 냈다고 안 팔잖아요. 그리고 주식은 손해난 거를 손절매를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주식시장에 계속 참여하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종목이 안 좋으면 팔 수는 있어요. 그 판 돈으로 더 좋은 종목을 사고 계속 시장에 참여한다면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상승률보다 지수 상승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은행금리보다 또는 뭐 집값 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분명히 거두실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시장 참여하고 요즘 장이 안 좋아도 이겨내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무사님이 오늘 말씀으로 많은 분들이 이 힘든 날 좀 잘 버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무사님과는 12월에 이제 2024년 주식시장 전망 시간으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슈퍼게임 이정윤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